지능은 유전인가요?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다른 애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유전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내가 머리가 나쁘면 우리 아이도 머리가 나쁜가? 재미있는 지능 연구는 뭐냐면요. 선행학습보다 체험학습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체험학습은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하게 해준 적이 있어요. 아이의 공감 능력과 자기주도성을 해치는 부모의 행동, 말 그런 게 있을까요? 엄마가 말했지 이런 멘트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맞아요. 알려줘야 되느냐? 제일 좋은 방법은 안녕하세요. 가든패밀리 프루스입니다. 여러분,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엄마의 작가이신 김원경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저자 김원경입니다.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엄마, 어떻게 쓰시게 되셨어요? 이 발달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아이들의 육아에 보탬이 되는 그런 것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제가 그 일란성 쌍둥이를 출산을 했거든요. 출산 전에는 막연히 그 학문적인 게 보탬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육아를 해보니까 결코 쉽지 않고 또 쌍둥이를 육아를 한다는 것에 그 굉장히 그 배로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발달 심리에서 몇 살에는 어떻다고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배웠지만 정말 그런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정말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알리고 싶다. 작가님께서는 이 책에서 그 정서지능 발달의 5가지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직접 여쭙고 싶습니다. 5가지 지능 중에 이 키워드만 잡으면 다른 것들은 다 따라온다 라고 생각하시는, 우선순위를 잡기는 힘들겠지만 뭐 그런 부분 하나 꼽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를 잡기가 정말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한 가지를 골라봐라 라고 한다면 저는 공감 이라는 2글자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서지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이 정서지능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아이의 발달 또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 바로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감정을 공유한다라는 말로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거지만, 감정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게 약간의 훈련이 필요한 그런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고, 사실 어른인 저희들도 공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공감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물며 아이들한테는 어릴 때부터 공감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제 이제 알고리즘상으로 뭐가 뜨냐면은 뭐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방법, 이제 이런 자기주도 이 키워드가 되게 많이 뜨더라고요. 이 발달 심리학이 이제 대가시니까 또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기주도성을 키워주려면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자기 주도를 한다라는 것은 아이가 스스로 실패하는 경험도 해보고 성공하는 경험도 해보고 하면서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실패할 수 있도록,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이가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좌절을 경험하는 것 또한 결국은 자기 주도성을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실패의 경험도 안타까워하지 않는 그런 좀 결심? 부모로서의 결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부모들이 아이가 실패하기보다는 성공을 해야 아이가 자존감을 더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될 수 있으면 성공할 수 있게 뭐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도움을 주는 과정이 바로 아이들이 자기 주도성을 자꾸 발휘하지 못하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너무 실패의 경험을 하지 않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어떤 과제에 직면을 했을 때 이 일은 내가 했을 때 성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되는 과제에는 도전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너는 잘했어 라는 말만 들을 수 있는 일에만 시도를 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게 아이가 더 무기력해질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성공의 경험이 중요하긴 하지만, 성공의 경험이라는 거는 좌절이나 실패의 경험이 있은 다음이 성공이라는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물론 그걸 옆에서 보는 거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조금 내공을 길러야 된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공감 능력과 자기주도성을 해치는 부모의 행동, 말 그런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엄마가 말했지 이런 멘트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모는 아이들한테 그거를 그만큼 내가 너한테 많이 주의를 줬던 거고 엄마가 이런 식으로 너희한테 어드바이스를 줬던 거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결국은 그거는 그냥 잔소리예요. 잔소리로 지나가 버리고 어떤 본론을 꺼내기 전에 앞에 접두사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없고 그러면 어떻게 맞아요. 알려줘야 되느냐? 제일 좋은 방법은 뭐 우리가 요즘 막 흔히 스며든다 이런 표현 쓰는 것처럼 스며들게 하는 방법이고요. 스며들게 하는 방법은 말씀드리자면 부모가 솔선수범? 그런데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아요. 아는데 실천하기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부모 되기가 어렵다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거는 말 이전에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예. 교수님, 이 책에서 그 아이의 기질에 맞게 환경을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잘 그려지지가 않거든요. 말씀 좀. 네. 뭐 기질에 따라서 환경을 바꾼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조용한 아이, 산만한 아이 뭐 여러 가지 기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환경을 바꿔주는데 제일 중요한 환경 중에 하나는 부모라는 환경이에요. 많은 노력들이 있겠지만 가장 간단히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우리 아이가 산만하다는 말을 하시는 부모님이 정말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주의력이 부족해요. 집중력이 부족해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는 사실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어른들도 그렇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 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동영상 매체에도 영향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뭐 2시간짜리 영화를 영화관에 가서 보는 걸로 봤다면 요즘은 영화관에도 물론 가시지만 뭐 많은 내용을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맞아요. 영상 리뷰, 편집으로 된 맞아요. 거를 보시고 그러니까 요즘은 더 짧게 막 10분짜리, 15분짜리, 심지어는 뭐 1분짜리 그래서 실제로 그 어른들이지만 성인 ADHD 같은 그런 뇌로 이 뇌가 바뀌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그런데 요즘 아이들에게는 이미 그런 환경으로 태어났잖아요.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산만한 아이들을 우리가 주변에 더 많이 발견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부모들은 아이가 산만한 것을 대해서 걱정을 해요. 그리고 혹시 산만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혹시 ADHD는 아닐까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아이들에게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그런 환경을 점점 더 노출시키는 것을 무방비로 놔둔다는 거는 아이가 점점 더 산만해지는 거에 대한 어떤 방지책도 될 수 없고요. 그래서 저는 뭐 동영상을 아예 보지 않게 하도록 하라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뭐 보통 요즘 밥 먹을 때 아이한테 영상 틀어놓게 하고 그냥 식탁에 영상 같이 놓게 하고 보면서 먹게 하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안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여기 책에 보니까 아이가 고집이 셀 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되게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청자분들께도 한번 말씀을 좀 해줄 수 있으실까요? 고집이 센 아이는 부모도 똑같이 고집이 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부모들이 말하는 규칙에서 아이는 그걸 안 지키려고 하고 자기의 패턴대로 하려고 한다. 이런 거에서 부모들이 고집이 세다라는 경우가 네.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부모가 생각했을 때 본인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규칙이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 아이에게 굉장히 중요한 규칙인가? 아니면 부모가 만들어 놓은 아이에게 어떤 생활 습관을 가르치겠다고 만들어 놓은 부모 기준의 규칙인가? 그거를 한번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부모 기준에서 만들어진 규칙이라면 부모가 자기의 고집을 고수할 필요는 없고 없다. 약간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시도를 하거나 하는 거를 모색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정말 어떤 사회적인 차원에서 내가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데에 누가 서로 양보하는 거를 배우게 하는 규칙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럴 때는 부모가 아이와 똑같이 고집을 부리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부모가 아이를 좀 기다려줘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이가 고집이 제풀에 꺾일 때. 근데 그게 결코 쉽지 않고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부모가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좀 기다려줘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부모가 이기려면 그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약간의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죠. 책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선행학습보다 체험학습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부모님이 이 말이 공감은 할 거예요. 체험학습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좀 나중에 하고 여유 되면 하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체험학습은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나중에 가서 이 역량을 못 길러요.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체험 학습이라고 거창한 단어를 붙이기에는 뭐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험을 하게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일부러 비를 맞게 했어요. 우비를 입고 장화를 신기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다 맞게끔 그러니까 우산을 안 쓴 거죠. 비가 올 때 일부러 막 그 놀이터에 가서 비를 맞으면서 흠뻑 맞게요? 흠뻑 맞게 하고 오. 일부러 막 실컷 비를 맞을 때 우리가 왜 비를 맞고 났을 때 이렇게 젖어서 꿉꿉하고 불편한 느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왜 물놀이 갔을 때 막 수영할 때 그 물이 흠뻑 젖고 나서 시원한 느낌도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비가 올 때 일부러 비를 막 맞게 하고 이렇게 발도 이렇게 막 흙탕물도 막 튀기게 하고 그래가지고 하니까 처음에는 아이들이 조금 이상해하더니 오히려 이제 막 그 첨벙거리는 걸 즐기고 그 물에 흠뻑 젖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딱 샤워를 하고 이렇게 따뜻한 뭐 이렇게 음료수 같은 걸 마시면서 오히려 아이들이 더 개운해하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감기에 들지 않게 막 몸도 막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뭐 이런 후속 작업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아이들이 뭔가 비를 흠뻑 맞고 나서 아 비를 맞는다는 게 어떤 느낌이다라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했었던 경험인데 저는 그때 처음에는 우연히 비를 맞게 됐었지만 비를 맞으면서 아 이 김에 아예 비를 확 맞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도 그 얘기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뭐 체험 학습이라는 것이 무슨 이름을 붙인 거창한 거라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그런 작은 것들도 사실 우리가 별로 그렇게 일부러 비를 맞을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꼭 물놀이를 가야지만 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을 부모들이 설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에 지능에 대한 부분을 되게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 우리가 지능하면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선입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되게 걱정이 됐거든요. 내 지능이 높은지 낮은지 일단 확인하고 싶지가 않고요. 뭔가 직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아이는 지능이 높았으면 좋겠고 낮으면 어쩌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단 말이에요. 이게 지능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오해가 지능, IQ에 대한 거고요. IQ 두 자리 숫자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IQ 두 자리 숫자 이퀄 머리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지능은 IQ 두 자리 숫자가 지극히 정상이에요. IQ라는 거는 IQ 지능 검사를 통해서 나오는 숫자잖아요. 그런데 지능 검사는 IQ 85부터 IQ 115까지가 정상 범위예요. 정상 범위고 그것이 어떻게 설계된 검사 도구냐면 IQ 85부터 115까지의 그 범위 안에 속하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70%, 약 70% 정도, 정확하게는 68점 몇 %인데요. 약 70% 정도가 그 범주에 속하게 되어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 사람들의 머리 IQ에 뭐 검사 도구를 맞춘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지만 표준화라는 작업을 통해서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85부터 115까지의 범주가 다 지극히 정상인 거거든요. 본인이 IQ 두 자리 숫자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창피한 것이다 내지는 머리가 나쁜 거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어떨까 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궁금한 마음에 아이들에게도 IQ 검사를 실시해 볼 수가 있잖아요. 아이의 IQ가 두 자리 숫자가 나왔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건 지극히 정상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 어린 시절에 했던 지능검사 점수의 IQ가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자리 숫자에 너무 연연하시지 말 것이며 동시에 그 점수가 나중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도 저 같은 그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능은 유전인가요? 그러니까 바뀔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시작 자체가 다른 애들이 있단 말이죠. 뭐 유전이냐 환경이냐를 보통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 몇 가지 속성들 중에 유전적인 것이 그 뭔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높은 속성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능이에요. 사실은 지능, 성격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전적인 성향에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나 이게 유전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내가 머리가 나쁘면 우리 아이도 머리가 나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IQ 두 자리 숫자는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며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IQ가 두 자리 숫자라고 해서 내가 머리가 나쁘다라는 생각을 일단 안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도 IQ가 높지 않을까 봐 걱정하시는 건데 그런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재미있는 지능 연구는 뭐냐면요. 지능 연구를 해본 결과 세대를 거듭하면서 지능의 그 평균 숫자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게 발견됐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IQ는 당연히 저보다 높을 수밖에 없고요. 네, 환경적인 영향 요인도 상호작용을 하는데 요즘은 저희가 어릴 때보다 요즘 아이들의 환경 자체가 더 많이 풍족해졌고 물질적으로도 풍족해졌고 그다음에 문화적으로도 더 많은 거를 누릴 수 있는 있죠. 환경인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아이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좋은 IQ를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초등학생 자녀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유치원 자녀분들 많으시고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 뭐 IQ가 루트 100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가 아무래도 이 집 애보다는 정서적으로도 조금 덜 성숙한 것 같고 뭐 공부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일단 비교하지 말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옆집 아이가 우리 아이보다 뭔가 더 똑똑해 보이고 내지는 정서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보이고 이런 거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의 부모가 돼서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그 부모는 그렇지 않다는 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절대로 비교하지 말고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항상 비교를 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좀 더 느린 것 같고 장점은 안 보이고 자꾸 단점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점을 보완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부모가 생각하기에 단점인 것이 결코 단점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부모 입장에서 부모이기 때문에 그것이 단점으로 보인다는 거죠. 아이의 마음을 알고 싶어. 너무 알고 싶어. 근데 어려워.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실까요? 아이의 마음을 모르겠지만 곰곰이 들여다보면 나도 다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인데 다만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것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하는 것은 결국 내가 했던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마음을 알고 싶어라는 거는 결국 부모가 본인들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 아이의 마음을 결국 알게 되는 첫걸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부모가 아이들에게는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양육자이자 뭐 선생님이자 친구이자 이렇게 그런 존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아이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내가 모범이 돼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 아이를 먼저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나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더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귀한 인사이트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